곁에 있는 언제나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을 대표하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전국을 순회하며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MBC, 울산 MBC, 그리고 MBC 경남이 공동으로 마련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먼저 경선에 나선 후보들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소개는 기호 순서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들의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공통 질문과 상호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후보들의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정해졌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경광등은 발언이 끝나기 30초 전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발언 종료 10초 전부터는 깜빡이게 되고요. 말씀이 끝나고 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이고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된 대로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문재인입니다. 여성 문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다는 발표를 얼마 전에 정부가 했습니다. 살펴보니 20대, 30대 취업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고 50대, 60대 여성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다 키운 자녀들, 대학까지 놓은 자녀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들이 다시 팔 걷어붙이고 취업 전선에 나선 것입니다. 그래봤자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좋은 일자리 갖기가 어렵습니다. 취업해 있는 여성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일자리입니다. 저임금에 고용 불안에 직장 내 성희롱에 또 이런저런 차별에 힘들고 서럽습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없애겠습니다. 최저임금도 대폭 높이겠습니다. 보육에 대한 부담, 책임 전적으로 정부가 지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해서 출산에 대한 출산 비용도 크게 낮추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남성도 행복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세균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시간 1분 30초이고요. 정세균 후보 시작해 주시죠.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참 힘드시죠? 2번씩이나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 때문에 서민들 생활이 정말 어려운데
또 물가를 자극할 요인이 생겼습니다. 벌써부터 추석 물가가 걱정입니다. 저 정세균은 국민 여러분의 고단한 삶, 불안한 삶, 억울한 삶을 꼭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데 노인들의 일자리도 중요하고요. 현재 직장이 있는 중년층의 일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빚 없는 사회입니다. 국가 부채가 천조인 것도 문제지만 가계부채 천조는 정말 우리 경제를 또다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걱정들 합니다. 세 번째는 사교육 없는 세상입니다. 아이들도 너무 힘들고요. 또 학부모들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해서 이제는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희망을 가지면 그것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어렵지만 우리 잘 힘을 모으고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희망, 저의 희망 성취시킵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두관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 울산, 경남의 시도민 여러분, 서민의 아들 김두관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 98%가 신분 상승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비가 올 때 쓰는 우산 같은 대통령이 되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김두관의 미래 비전은 비전 3080입니다. 강력한 개혁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8천만 한민족과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저는 정치적 특권, 경제적 특권을 모두 없애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잇는 북방 경제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작은 정부 대신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큰 정부를 지향하겠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복지 지출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2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서민의 아들 김두관이 대한민국을 서민과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학규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1분 30초이고요. 예, 손학규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두 번의 태풍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마음과 힘을 합쳐서 이 재난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차기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복지와 성장을 함께 이루고 사회적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지도자라야 합니다. 남북 평화 시대를 열고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그러기 위해서 세계 지도자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2002년 노무현을 찍고 2007년 이명박을 찍은 600만 표. 중산층과 중간층의 표심을 이끌어서 이 잃어버린 600만 표를 되찾아와서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저 손학규가 할 수 있습니다. 독재에 싸워서 민주화에 앞장섰고 이 나라 경제를 이만큼 성장으로 이끈 데 앞장서 주신 부산과 경남과 울산의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저녁 있는 삶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의 기조 발언을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들께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과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던 비수도권 지역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데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나름의 몫을 나눠주는 데 급급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질적인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제도화를 이루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멀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어느 한쪽이 다 뺏어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방분권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정세균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얘기하고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국가 균형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수도권과 지방이 자유 경쟁을 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의 규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완성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고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뿐만 아니라 각 지역 간의 균형도 함께 추구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교육과 치안 문제는 먼저 지방자치가 책임지고 떠맡는 일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고요. 또 이 재정 분권, 또 재정의 책임성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이런저런 일을 지방에 이양을 하죠. 그런데 예산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무슨 재주로 그 일을 제대로 해내겠습니까? 복지가 그러한 예의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지방으로 업무가 이양될 때는 재정이 동시에 이행이 돼야 된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이 재정 집행에 대한 책임성이 확실히 담보되고 검증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 교육과 의료 수준을 서울 수준으로 높여야 되고요. 이런 국가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되려면 대통령 산하에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김두관 후보 말씀해 주시고요.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좀 몇 가지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정말 강력한 재정 분권을 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금 이름이 강력회계로 바뀌었는데요. 이 규모가 지금 10조 원인데 저는 이것을 2배로 늘리려고 합니다. 현재 10조를 20조로 늘려서 정말 지방재정을 정말 뒷받침해줘야만이 분권과 균형발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참여정부에서는 공기업하고 중앙부처를 세종시로 지금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급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고급 인력이 지역에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국립대, 서울대학교는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바뀌고 지방국립대를 공동학위제를 해서 지방 인재들이 지역에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에게는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무료로 해서 지방에 인재가 남도록 해야만이 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그러면 지방분권행 개원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국방, 안보, 외교, 경제, 보편적 복지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하고 특히 지방행정, 지역산업정책을 지방정부로 이관을 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개원해서 이걸 맹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대하는 서울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손학규 후보 순서입니다. 답변 시간 역시 2분이고요. 예,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강력한 어떤 역대 정부보다도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취했습니다. 세종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관을 통해서 혁신도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균형발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나눠주기 시기라고 하는 것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역별 특성화에 대한 깊은 고민이 부족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현직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세종시 건설에 찬성을 했고 공공기관의 이전에 찬성을 했습니다.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저의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균형 발전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집중된 권한을 지속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관련된 재원을 지방정부에게 이양하는 것, 지방의 재정 강화를 통해서 지방 분권을 강화해야 하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 손학규의 국가균형발전은 협력적인 지방 분권과 네트워크형별 지역 발전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국토 발전에서 탈피해서 권역별 도시와 지역 간 협력적인 연계 네트워크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지방적인 업무나 집행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 분권 촉진 특별법 시한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의 문제, 수도권과 지방 간의 너무나 지나친 격차 문제, 이 문제를 직시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국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갔습니다. 이 지방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이런 개념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수도권 규제도 풀어서 지방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은 살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그다음에 또 지방분권 정책 더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지방 재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 정도인데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국세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6대4 정도로 지방세 비중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 교부세율을 2% 이렇게 높여서 지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가세의 5%를 지방 소비세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그 비율도 20%로 그리고 또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또 지방 소득세로 돌리고 있는데 그 비율도 20%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는 것만 가지고는 낙후된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 그것의 3분의 1은 공동세로 운용해서 낙후된 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분 답변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는 우리 정치권의 병폐로 꼽히는 지역주의가 부각되거나 또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파에 의한 조직 동원은 물론이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인 형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로서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정당 민주주의와 정치 쇄신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이고요. 이 답변은 김두관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민주정치가 기본적으로 대의정치고 대의정치의 근본이 정당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좀 생산하고 또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정말 사랑과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때문에 정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내 민주화 문제만 관련해서도 어떤 분이 당대표하고 또 어떤 분이 원내대표하고 어떤 분이 대통령 후보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당내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당원들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밀실에서 담합을 하고 심심하면 공천비리 터지고 또 국회의원 이권에 개입해서 감옥에 가고 정치 자금 받고 비리 전력자를 뻗어시 이렇게 공천을 하고 이런 정치를 보면서 국민들이 정당에 관심을 갖고 또 당의 당원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정당 민주주의를 살리려면 우선 정치가 신뢰를 회복을 해야 하고 국민으로부터 저는 사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과제를 좀 제시해 보면요. 첫째는 특정 계파가 싹쓸이를 하는 당내 패권주의를 정말 없애야 합니다. 자기는 칼자루를 쥐고 남은 칼날을 쥐라고 그러면 누가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서 비례대표를 뽑아야 또 전문성이 있고 역량 있는 분이 뽑힐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최근에 공천 비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많고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비리가 있는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를 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역위원장을 계파가 나눠 먹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돌려주는 정치 핵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손학규 후보 순서입니다. 2분 시간 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정치, 민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패거리 정치와 패권주의를 청산하고 지역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우리의 정치, 또 민주당에 대한 거는 기대입니다. 우리 민주당 작년 말에 야권 대통합을 이루고 국민의 기대가 컸습니다. 금년 초에는 국민들의 지지가 새누리당을 10%나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총선에 패배했습니다. 통합은 이뤘지만 혁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정 세력 중심의 패권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계파 정치와 패거리 정치가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당권파라고 하는 친노, 주류, 비친노, 비노, 비주류 이러한 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득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담합 정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존 정치 세력의 담합에 대해서 국민들은 신물나하고 있습니다. 총선 후에 반성은커녕 성찰은커녕 이러한 기득권 정치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 다시 지역주의 살아났습니다. 낙동강 벨트라는 말이 살아났습니다. 대선에서도 지역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 손학규 어려움을 겪고 통합을 이뤘습니다. 계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통합에 앞장섰습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패거리를 버리고 지역을 버리는 새로운 정치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두 분을 넣었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자,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근본적 변화, 혁명적 변화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고 또 정당도 외면당하고 불신당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당 바깥에서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정치는 정당 정치입니다. 정당을 통하지 않고는 대의민주주의가 불가능합니다. 이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그런 국민의 염원도 결국은 정당으로 다 수렴돼서 정당을 쇄신시키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살아나야 합니다. 정당의 사당화, 또 보수 정치, 개파 정치 이런 거 다 타파돼야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다수당, 집권 여당의 사당화 이거 심각합니다. 다수당과 집권 여당의 사당화는 결국은 권위주의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통합당의 완전국민 경선, 지금 100만 명 이렇게 넘게 참여하고 있는 이 국민들 선거인단 참여, 이런 것이 국민 참여 정치의 좋은 실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선 결과를 보면 조직력이라 동원력이 아니라 결국 민심이 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정치 세력을 인정하고 또 차이를 존중하는, 그러면서 또 상생하는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같은 그런 저열한 보복 정치는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후보분들보다 제가 좀 더 긴장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양해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정세균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민주당과 함께한 게 벌써 19년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당내 민주화를 이룬 정당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당내 민주화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 우선 공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투표율이 낮으냐, 또 완전한 이건 동원 경선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여론조사하고 똑같으려면 경선을 왜 합니까? 그리고 경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져서 국민 여러분들이 후보를 제대로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경선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동원하지 않고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의 정책을 설명하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다시 말해서 좋은 동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 경선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선은 이 좋은 동원 구조라기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동원 구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검증이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이어서 문제다. 앞으로 정당 정치가 제대로 복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당원들의 당원권이 존중을 받고 당내 민주주의가 더 신장되어서,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정당 정치가 발전시키는 그런 정당으로 민주당이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들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호 토론의 시간입니다. 상호 토론은 각 후보에게 6분씩 토론을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자는 질문을 1분 내로 해주시고 답변하실 분들에게 최소한 30초 이상의 시간을 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내용이나 답변자의 선택은 자유이지만 최소한 2분 이상에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을 하시기 전에 답변자를 먼저 지정을 해주시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토론의 시작은 손학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6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선 문재인 후보 그리고 김두관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어제 합동연설회에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여준 것은 민주통합당이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지난 총선의 아픔을 겪고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무엇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지 어느 그 의견을 먼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경선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지지받는, 그러면서 또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만 저희가 본선에서 여권 후보를 이겨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비 경선에서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어떤 걱정과 실망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지금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번 경선이 축제가 될 만큼 충분한 환경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번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우선 말씀해 지금 국민들이 100만 명 넘는 분들이 이 국민선거인단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그 보여주었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 또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예상컨대 2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많은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그야말로 민주통합당의 경선을 축제 같은 그런 어떤 경선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우리가 보였던 행태들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외면하고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게 만들고 또 국민들이 외면하게 만든 그런 이유 중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테면은 어제 그 경선 연설을 하는데 투표 대상자는 한 450명 됐습니다. 이미 3만 명은 연설도 안 듣고 투표를 사전에 했습니다. 이거 과연 공정한 경선이고 국민들에게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모바일 투표의 경험이 얕은 데다가 지난번에 통합진보당의 경우에 모바일 투표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에 절차를 보다 이제 엄격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 모바일 투표에서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룰들은 사전에 선관위를 중심으로 다 합의가 됐던 룰들이거든요. 경선 도중에 그 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경선을 뛰쳐나가고 불복하는 모습, 이것이 국민들에게 잠깐만요. 큰 실망을 줄 수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합의가 됐다고 하지만 그 합의는 과연 공정하게 됐다고 보십니까? 소위 당권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안이 만들어지고 다른 후보자들 사전에 합의할 제대로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리인들이 다 모여서 충분히 합의한 것으로 알고요. 우리가 지금 부의경 토론회인데 당장 울산의 합동 토론회만 하더라도 약속된 행사였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러면 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당내에서 선관위를 통해 제기하더라도 약속된 행사는 우리가 제대로 해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두관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약속된 행사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때 문제 제기가 없었으면은 경선 룰에 잘못된 거, 아주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도 고치지 않았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김두관 후보께서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때 우리 경남에서도 과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얻지 못하고 한 석밖에 얻지 못하게 된 그런 바탕, 이유 이런 것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직접 선거를 참여하지 않았고 또 선거를 지휘할 입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경남 상황을 말씀드리면 낙동강 벨트라는 전선을 쳤었는데요. 직접 일단
문재인 후보께서 지휘를 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 불관여를 하시다가 결단을 하셔서 일단 선거에 참여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은 노무현 정신으로 좀 정면 승부를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기대치만 침 성과를 못 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경남에 그 도정을 보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선 이렇게 축제가 되지 못한 것,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또 도무지 연설도 듣기 전에 사전에 전부 투표를 하게 했다. 이러한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데 있는 것이 기본이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못 하신 말씀은 또 나중에 차후에 또 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문재인 후보 주도로 6분간 상호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우선 김두관 후보님께 에너지 정책 탈원전 여쭤보는데 짧게 답해 주시면 질문을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도 똑같은 입장을 밝히시면서 오히려 제가 탈원전의 시기를 2060년 한 것이 너무 늦다. 그래서 더 이제 앞당겨야 한다. 2040년. 예, 저는 2040년까지 원전 제로 국가. 그렇습니다. 그때는 원전은 전혀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이겠죠. 예. 우리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이제 고리. 요 고리가 지금 현재 연장하고 6기가 지금 이제 가동되고 있고 또 2기가 건설 중이고 또 4기가 계획 중이고 추가로 다 하면 12기가 들어서는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원전 가밀지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고리로부터 우리 이제 양산시청, 울산시청 또 부산시청이 전부 거리가 25km 다 아니거든요. 30km 반경 내에 울산, 경남, 우리 부산의 주민들이 320만 명이 이제 거주를 하는데 만약에 일본 같은 원전 사고가 생기면 정말로 우리 부울경 주민들은 엄청난 재앙을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탈원전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제 탈원전 하려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꿔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이십니까? 지난번 서울 토론회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일본의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께서 몽골 공화국에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을 하면 지금 전 세계 에너지의 5분의 4 정도를 생산할 수 있고 송배전 시설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중국, 북한, 우리나라, 일본을 동시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그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아시아 슈퍼거리더라고. 아마 그 제안을 협의하러 저도 후보께서 하신 거였는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고 무슨 자체적으로는 우리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지식경제부에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쪽을 대대적으로 확산하는데 아마 그 부분만 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남북 경제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소위 북한의 9,900조에 달하는 지화 자원을 개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아마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에너지 자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신재생 에너지 지금 비율이 2% 정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이명박 정부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60%로 늘린다는 건데. 네, 배로 늘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이제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그만큼 늘려나가야 된다는 건데 단기간에 해낸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27년 정도, 근데 제가 말하는 2040년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27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독일은 한 20년 걸렸더라고요. 지금 후보께서는 2060년이니까 한 앞으로 저도 이제 빠르면 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이제 현실성 면에서 2060년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손학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재벌로부터 또 대기업으로부터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그 이제 문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이죠. 지금 이제 울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이 북구청장이 예. 그 이 코스트코라는 대형마트 건축 허가를 이제 그 안에 거부한 것 때문에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로부터 그렇게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이제 부산도 그런 뭐 대형마트나 그다음에 기업형 슈퍼 이 개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너무 많이 늘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이 골목 상권을 이렇게 지켜주려면 이 재벌이 이 골목 상권의 이 영업을 침해하는 이 문제를 막아야 될 텐데 예.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 유통산업발전법 이미 제정을 하고 또 우리 민주당의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처음에는 500m, 지난번 그 한EU FTA를 계기로 해서 1000m 정도로 늘렸는데 이것도 사실 미봉책이죠. 거리 제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시간 제한, 업종 제한 이런 것을 통해서 재벌 대형 업체가 거래 품목도 제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거래 품목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농수산물 그 대형마트 경우에 그 품목의 51%만 농산물이 되면은 가능하다 이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수입 품목도 많이 있고 또 그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많은 공산품들이 있고 그래서 주변의 상권을 많이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입점을 지금 신고제로 하지 않고 그걸 아예 허가제로 해서 그것도 그게 물론 입점할 경우에 주변의 그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 상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를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입점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 바꾸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이미 제가 그 재벌과 대형 마트에 관한 그 앞으로의 정책에 다 제시가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와 함께 예,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적합한 업종은 아예 진입을 못하게 하는 보호특별법도 필요하다고.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못 하신 말씀은 다음번 기회에 해주시고요. 예, 정세균 후보 6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토론 주도해 주시죠. 김두관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남권 신공항이 이곳 부울경 시도민들의 큰 관심사항인데, 네, 현안입니다. 네, 저는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 대통령이나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동남권 신공항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또 주무장관이 이 3년 내내 이건 필요한 국책 사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해당 자치단체들과 시민사회가 이 신공항을 건설하고 또 어디에다 유치를 하느냐를 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진을 다 뺐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이걸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그때 정부는 이거 경제성이 없으니까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정말 정부의 불신을 초래한 자초한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한 평가를 좀 한번 해봐 주시죠. 이명박 정부에서 공약을 했고 또 동남권이 수도권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동남권의 수출 또 물류 여객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지금 시작하면 한 2020년, 22년 정도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반드시 약속을 지켰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비시평가라는 정말 우리 시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비시평가를 통해서 지금 무산을 시켰는데요. 우리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인천국제공원과 투포트 시스템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하고요. 지금은 장소 때문에 부산 시민들은 가덕도 또 경남, 대구, 경북은 밀양 이렇게 하는데 장소 문제야말로 공정한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이렇게 경제 논리로 확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현재 정부가 백지화하기 이전에 그때 이제 가덕도냐 밀양이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김두관 후보는 입장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경남 도지사였기 때문에
밀양에 대한 유치 활동을 좀 많이 한 편인데요. 장소 문제만큼은 정말 이걸 정치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 경남도민들한테 제가 오해를 샀지만 그거야말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경제성을 평가해서 해야지 정치 논리로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입장은 현재 입장도 동남권 신국제공항은 동남권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소 문제만큼 객관적 기관에서 평가해야 한다. 앞으로 예.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정하자. 그런 네, 입장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손 후보께 질문을 예.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뭐 전 분야의 양극화가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의 양극화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의 금융의 양극화가 지속되면 다른 부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IMF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가 금융기관을 국민의 세금으로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융기관들이 지금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기관이 공공성을 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MF 이후에 외국 금융기관이 들어오고 또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해서 그 소비금융만 키웠죠. 기업금융 제대로 안 했죠. 전혀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지려고 하지 않았죠. 중소기업 지원 외면했죠. 이제 그것을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은 국가적으로 금융기관에게 우리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이를테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지방에 있는 신용재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를테면 신용은행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금융기관의 역할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방안을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금융의 공공성을 더 높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탐욕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공익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소위 말하는 빅4 은행들은 서민들한테 문턱이 너무 높아서 안 되니까 예. 무언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자극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혹시 한번 들으셨는지 또 거기에 예, 대해서는 들었고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이제 좀 바로 듣겠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신용기관의 통합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그렇다고 해서 은행을 직접 경영하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 금융 질서에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제도를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필요할 때는 이제 국책은행도 만들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는 너무 서민들이 금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세 분 상호 토론 주도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김두관 후보께서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6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손학규 후보와 문재인 후보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후보께서는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친재벌적인 행보를 하셨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구속도 반대를 했고 또 현대자동차 파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고요. 또 2007년 우리 민주당으로 오신 이후에는 출종제 폐지를 주장하고 또 기업 규제 완화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대통령이 출마해서는 경제민주화도 말씀해 주시고 또 전력 있는 삶도 강조를 하셔서 무척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정치는 노선이 급격하게 좀 변하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노선을 좀 바꾸게 되신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우선 제가 도지사를 할 때 당시 2002년에서 2006년 그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과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만 하더라도 그때는 자동차 산업이 아주 크게 재편되는 이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그 재편 과정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런 기로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 미국 조지아주에 자동차 공장을 신설하고 또 슬로바키아에 신설을 하고 중국에 신설하고 이런 상황에서 꼭 그 현대 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문제 제기였었고요. 형사소송법 원칙에 의해서 불구속 수사를 해라 이런 것이었고 또 그 대기업 노조 현대차 노조 문제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 지역의 중소기업, 그 지역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그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때 아우성이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파업이 지속되면서 그러한 국민 경제를 또 서민과 비정규직 중소기업 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제가 주도하는 네네. 토론이라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 특권공화국이라고 감히 규정을 합니다. 재벌이 정치, 경제 모든 분야를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삼성개혁, 재벌개혁 안 하면 우리 손학규 후보께서 주장하는 전역이 있는 3도 저는 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삼성개혁, 재벌개혁 할 사람 감히 저 김두관밖에 없다라고 저는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런 특권,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재벌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제 많습니다. 이분들이 선거 때는 재벌 개혁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말 지금 모든 후보들께서 경제민주화, 경제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잘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좀 묻겠습니다. 저는 이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사실 현행 징병제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 정당이 안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또 군 장성들이 빈 별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유지되어 온 그런 측면들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저는 모병제를 해야 사병들의 인권이 확실하게 저는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국군이 강력한 군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시기의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 김두관 후보께서 그렇다고 해서 즉각 취임하면 곧바로 내년부터 모병제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제시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게 모병제로 전환하려 그러면 이 남북 관계, 남북 긴장도 조금 적정 수준 이하로 완화돼야 되고 당연히 또 우리가 또 예산도 또 감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유급지원병이라든지 전문 하사관들이라든지 여군 하사관을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징병제와 모병제의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 네, 저는 뭐 점점적인 단계를 거쳐서 조금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야지 너무 급하게 추진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라고. 대만이 이제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예. 대만이 이제 2003년에 600명을 모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5년에 완공할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이렇게 시행을 해보니 굉장히 안착이 잘 돼서 2013년 내년에 전면적으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감군을 전제해서 이렇게 모병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하고 대만 간의 이 긴장 관계하고 지금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지금 최고도로 달해 있는데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다른 측면도 있지만 대만이 오히려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금 한 300만 정도 되고 적어도 군사력이 미 태평양 사령부 군사력 맞먹는 동북아에서 힘의 이룰 정도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병제를 해 그리고 또 모병제를 하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병제를 하면 실제 군 전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뭐 이 병력전이 아니라 기술전 또 경제력 첨단 무기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저도 모병제가 전력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뭐 말씀하시죠. 뭐. 여튼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고 실제 저는 많은 지금 국민들께서 다수가 반대를 하지만 저는 이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려고 그러면 대통령이나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실천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강군도 남북 간의 상호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일방적인 강군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워낙 세기 때문에 저는 선제적 군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 첫 번째 상호 토론에서 후보들 간에 그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제약 때문에 미처 말씀을 다 못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열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상호 토론을 바로 시작하도록 한번
한 차례 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부터 두 번째 상호토론 주도권 시작해 주시죠. 6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 정세균 후보님께 여쭤봅니다. 네. 베이비 부머 문제인데요. 네, 네. 우리 55년도부터 63년까지 출생한 그 인구가 15% 정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이제 퇴직 연령이 지금 이제 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은퇴를 시작했죠. 당장 울산만 해도 지금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모두 금년부터 이 정년 퇴직자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불경 전체가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문제 우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하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지금까지 쌓은 전문성과 역량을 다시 대한민국의 미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능하면 빨리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 단 정년을 연장할 때는 임금 피크타임제와 병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년 연장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기업에 종사하시던 분들은 중소기업 등으로 전직을 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정년 연장을 둘러싸고 아까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노사 간의 협상이 치열한데요. 예. 정년이 지금 어디에서 어느 정도로 연장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는 58세 58세 보통 그런 주로 것 이제 노동자들은 55세에 끝나는 경우도 예. 많고 해서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60세 또 뭐 60, 결국에는 한 65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수명 종착역은 연장을 생각하면 65세까지. 그렇습니다. 예, 65세까지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임금 피크제하고 꼭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저의 대책은 귀촌 귀농하는 게 좋겠다.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사실은 농촌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농촌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귀촌하고 귀농하면 그러면 이 대한민국 알겠습니다. 농촌의 활력도 만들어낼 수 있고. 예. 예. 근데 아까 이게 이제 임금 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 연장 또 우리가 또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 이런 문제 조금 원만하게 하려면 사회적인 대타입이 좀 필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예. 이 사회적 대타입이 지금 노사정위원회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해야죠. 사실은 제가 노사정위원회 출신입니다. 상임위원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98년도, 99년도 그때 정말 어려울 때 제가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낸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이후에 참여정부까지는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활성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걸 제대로 잘 활성화하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좀 봅니다.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새로운 어떤 대협약의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뭐 그런 것도 예, 방법일 수 예.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김두관 후보님은 우리 이제 부산 쪽이 워낙 식수가 나쁘고 지금 이제 4대강 사업 때문에 녹조 때문에 드러났습니다만 앞으로 수질은 더더욱 나빠지지 않습니까? 식수 문제 때문에 난광땡 물을 뭐 이용하는 이게 이제 부산 시민들의 이제 바람이었는데 김두관 후보님은 지사 시절에 그 부분은 반대하시면서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셨죠. 어떤 대안들이 있었겠습니까? 저희들은 남강하고 낙동강이 만나는 그 지점쯤 될 건데요. 정확한 지점은 또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만 인공습지에 의한 그 맑은 물 공급 정책을 내놨는데요.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부산 우리 강력시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우정수라고 표현하셨죠. 예, 우정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잘 동의를 안 하셨고요. 예. 그리고 실제 이제 남강댐은 다목적 댐으로 만들었으면 사실 그 여유 용량이 있는데 남강댐은 이 홍수 조절용으로 만들어서 실제 물을 많이 담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대안은 지리산댐이라든지 뭐 문정댐 이런 걸로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낙동강을 포기하고 식수 전용댐을 만드는 건데 뭐 서부 경남 주민들이 동의도 안 할 뿐더러 또 방금 말씀하신 예. 그 난강댐물 이용이든 또 우정수든 또 뭐 무슨 강변 여가수든 예. 이런 이제 방안들을 놓고
좀 부울경이 광역으로 협의하는 어떤 거버넌스 체제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강력 협의회도 있고 상당히 뭐 동남권 발전 특위도 있고 이러는데 실제 이제 생각만큼 허심탄회하게 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훨씬 이제 더 강화해야죠. 지난 총선 때 우리 부산 지역 출마자들은 부산, 경남 이렇게 함께 이렇게 투자해서 부경 수장공사를 예. 만들어서 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토록 하자. 그런 방안을 우리가 정책 공약을 했었거든요. 예.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안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호 신뢰가 있어야만 이걸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좀 불신들이 있어서 문제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낙동강을 포기한다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대안을 찾자 이래야 되는데 낙동강은 살릴 수 있고 다시 또 식수 전용댐을 만들자고 하고 또 상당한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경남도 300만 중 200만은 다 낙동강 물을 부산 시민 같이 먹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한 8, 90만만 난강에서 먹고 있는 거죠. 예. 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주도하신 상호 토론 시간 끝났고요. 다음은 정세균 후보께서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6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손학규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손 후보께서는 그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놓으셨죠? 예. 손 후보께서는 이제 2006년도에 경기지사로 재직하셨는데 그때 그 경기도의 8개 권역별로 특목고 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를 하신 등을 통해서 이 특목고 증설 바람을 이끌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현재 특목고는 사교육비 폭등과 그 서열화의 주범으로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봐 주시죠. 예. 특목고 지원 제가 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는 그 평준화 교육에 대한 그 보완책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컸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지원을 하고 근데 저는 특목고뿐만이 아니라 대한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나 교육에 대한 지원을 경기도지사 4년 동안에 약 9천억 원을 했습니다. 지방행정이 교육 그 지원을 하는 아주 선도적인 사례가 됐죠. 그 가운데서 특목고 지원을 했는데 그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그 입시 경쟁의 한 뭐 수단으로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을 일반 고등학교 지금 바꾸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좋습니다. 하는 예. 네. 다음은 그 문재인 후보께 질문 좀 하겠는데요. 앞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많은 도시인들이 농촌에 가서 생활하는 걸 희망을 해요. 그래서 그 사필 귀농이다라고 하는 말이 요즘 유행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지금 혹시 작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귀농했는지 들으셨습니까? 숫자 모르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귀농 좀 늘고 그렇죠. 있다는 예, 것만 합니다. 뭐 숫자 약 기억하실 일은 없고요. 그 작년에 1만 500가구가 귀향을 했고요. 귀촌 귀향을 했고 아마 금년도에는 좀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귀농 귀촌 증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퇴임한 이후에 이제 귀농 생활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촌이 너무 피폐해 있거든요. 제가 살던 그 경남 양산에도 우선 뭐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농촌에 돌아가서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농촌이 텅 비어버리면 국가가 아무리 재정 지원을 해도 네. 뭐 농촌을 살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도시의 실업자들이 자영업으로 가기보다 농촌으로 간다든지 또 이 은퇴하신 분들이 귀촌 귀향해서 사신다든지 하면서 상당한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 저는 인생 이모작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동시에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의 과거에 이 도시로의 이주 현상이 너무 심해서 농촌이 텅 비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될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인력의 재배치다.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한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는 제가 이제 어떻게 공약을 내놓고 있냐면 연 10만 명씩 50만 명을 이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퇴하신 박준영 지사님도 삼농정책, 우리 또 안희정 충남지사도 삼농혁신 뭐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 농업, 농민을 살리는 정치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그 식량 자급률이 27%밖에 안 되거든요. 예. 지금 뭐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닥쳐올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위험하죠. 예, 저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농촌을 좀 살려보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김두관 후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그 자영업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일자리가 많으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많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다 보니 이제 자영업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제살 깎기 과당 경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창업을 많이 하는데 또 도산도 많이 하는. 그래서 도산 이후에 이제 부채를 빚으로 이제 생활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 어려운 이제 그런 빈민층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영업의 이런 과포화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OECD 선진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한 15% 정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조그만 도시를 가도 하루 10개가 창업을 하고 10개가 폐업을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자영업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중소기업이 잘 되려고 그러면 내수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런 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물론 그렇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해결 방법인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활성화한다든지 또 귀촌 귀농을 장려한다든지 해서 좀 인력을 재배치해서 도시 인력을 좀 줄이는 게 방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후보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두관 후보 6분 토론 주도해 주시죠. 예,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큰 정부는 국민을 책임지는 복지국가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국민의 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더 국민의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게 저는 큰 정부라고 보는데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정부, 큰 정부, 여러 차례 제가 토론에서 주장을 하셨는데 이 큰 정부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뭐 작은 정부라는 미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는 정부, 그 국민들에게 제대로 복지를 해주는 정부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는 공공 부분이 세계적으로 아주 부족한 편입니다. 인구 비율, 공무원 숫자도 적고요. 그래서 저는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런 논란의 사일대가 아니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이해하고 계셔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특권층만 챙기는 작은 정부를 운영했고 이제 우리가 집권을 하면 정말 큰 정부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복지 재원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문재인 후보께서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복지 재정을 어느 수준 정도로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우리 그 복지 재정 규모가 참여정부 때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우리 예산 비중에서 복지 재정 비율이 20%였던 것을 28%까지 늘렸습니다.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크게 부족한 편이죠. 네, 우리가 전체 GDP 규모의 한 7%? 9% 정도. 9%까지 올라갔습니까? 지금 유럽 선진국들은 20%.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늘려 나가야죠. 예. 지금 325조가 이제 재정 규모고 그 중에서 110조, GDP 대비 9%인데요. 이걸 향후 10년 동안 OECD 평균 수준이 20%. 예, 저도 그렇게. 130조를 늘리는 거고, 향후 5년 우리 정부에서 65조를 늘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정부,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무상보육, 무상의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부자 감세를 통해서 5년간 한 90조 정도 감세가 됐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되돌려야죠. 되돌리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또 4대강 사업 같은 엉터리 토건 사업에서도 많이 좀 줄일 수 있습니다. 한 10조 정도 줄일 수 있고
상당히 좀 창피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해외 은닉 재산이 한국이 세 번째로 많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 금액이 한 888조 정도 되는 걸로 보도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은닉 재산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도 세금을 부과하면 뭐 충분히 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어서 우리 손학규 후보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모두 발언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중앙과 지방이 골고루 이 발전하는 분권형 개헌 이야기도 제가 한 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손학규 후보께서는 수도권 필성론도 이야기하시고 또 뭐 경기지사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수도권 중심으로 이렇게 정책을 많이 말씀하셔서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계속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면 균형 정책을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첨단 산업 유치하고 일자리 만들고요.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균형 발전을 중시해서 세종시 건설을 찬성을 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양을 동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현직에 있으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외자 유치를 했을 때도 이를테면 충청북도의 쇼트 같은 회사는 1억 5천만 불이나 되는 투자인데 우리가 유치를 했지만 MOU까지 다 체결을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충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창으로 넘어가는데 동의를 했고요. 이 대통령이 되면은 물론 대통령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네. 우리 정세균 후보께서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서 또 참여정부에서 함께 하셨고 참여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좀 미안의 가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재정분권 이야기도 하고 또 공기업도 옮기고 중앙부처도 옮겼는데 저는 뭐 대기업도 가능하면 좀 지방에 옮겨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움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주도로 옮겼어요. 예. 아마 거기 가보셨을 텐데 예.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다움의 직원들이 매우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견 기업들부터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 그래서 대기업들까지도 지방 이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국가 균형 발전이 완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노력을 정책적으로 그건 강제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방 이전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기업이 지방에 이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드리고 또 정주 여건도 좀 많이 마련해서 정말 이 중앙과 지방이 골고루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집권하면 반드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김두관 후보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손학규 후보 6분 주도해 주십시오. 예, 우선 문재인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건 먼저 좀 여쭤보죠. 지난번에 사상구에 출마하셨죠? 예. 그쪽에 출마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까 아까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낙동강 벨트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상이죠? 이를테면은 문재인 후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나는 총선 나올 때쯤에서 대선 나갈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낙동강 벨트를 지키려면은 사상보다는 이를테면 부산에 가장 중심지가 되는 연제구라든지 이런 데 안 나가고 사상 편하고 쉬운 데 나갔다 이런 비판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부산 경남을 모르시는 말씀인데 지난번 총선에서 경남은 아까 낙동강 벨트에 해당하는 김해 지역을 빼고는 전패를 했거든요. 우리가 있던 어석도 다 이렇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에서 어석 한 석 늘리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생 도전하셨지만 실패하셨죠. 예. 그래서 저희가 낙동강 벨트라는 한 석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그런 안간힘을 쓴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김해까지 양산까지 다 포괄하는 낙동강 벨트에서 거기서 3명의 당선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조경태 의원, 그다음 예. 김민홍철 의원. 자, 그만한 제 성과를 말씀 얻었다고 좀 생각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 그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낙동강 벨트를 지키겠다고 하면 지금 3석이나 얻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서 한 10여 석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산에서 너네 석은 최소한도 얻을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못하고 혼자만 당선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경태 의원. 10석 얻을 거라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질문. 아니, 그렇게 부산을 모르세요? 글쎄,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결국, 사상구라고 하는. 저는 지난번 선거에서 부산이 가장 40% 득표 얻은 것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손학규 후보님께서 주도를 하시는 예, 시간이니까 그렇죠. 계속해 주십시오. 그 사상구라고 하는 가장 편한 데로 나가서 그것도 결국 혼자밖에 당선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외치기는 낙동강 벨트를 수호하겠다고 하고 낙동강 벨트 수호를 못했습니다. 결국 40%라고 하지만 질문 좀 정리해 주시고. 네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잠깐만요. 제가 당선된 것이라기보다요. 아니 제가 우리 이제 질문을 좀 민주통합당 하니까 당원들이 질문을 그런 좀 성과를 우선해 이뤄낸 주세요. 거죠. 예. 예. 그 전에 2년 전에 김정길 부산시장 후보 45% 얻었습니다. 그것보다 오히려 후퇴를 했어요. 지역주의로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결국 그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에 아까 총선 패배 이후 민주당 스스로 비판을 하셨습니다만 총선 패배 후에 가장 크게 비판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담합론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문재인 후보는 담합이 아니라 단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담합 논쟁 한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담합을 제가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제가 담합 논쟁 때문에 당이 분열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것을 그렇게 비난만 할 일이 아니지 않냐라고 제가 두둔한 거죠. 그런 일이 하나 생기면 그저 대립해서 상처내고 분열하고 그런 데서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담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떨어뜨리고 정치를 외면하게 한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십니까? 지금까지도 그 논리로 끊임없이 당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가 아니라 문제는. 그게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그 문제는 그때 담합을 한 게 문제죠. 가야죠. 잘못을 해놓고 잘못한 사람을,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비난하는 대표, 이해찬 대표 두 분이 서로 그 다 사과하시지 한가운데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자. 노무현 정신, 저는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파 정치를 청산하고 지역 정치를 타파하고 기득권을 타파하자. 그 정신으로 합니다. 근데 결국 사상구에 출마하면서 편안한데 기득권에 안주를 했고 또 낙동강 벨트를 주장을 하면서 지역 정치에 안주를 했고 또 담합 정치에 한 가운데 서면서 우리 계파 정치에 안주를 했고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새로운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논쟁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잘못을 저질러 놓고 왜 잘못을 지적하느냐? 이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좀 호소드리면요. 이제 우리가 이 경선의 파행을 다시 극복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잘해보기로 이렇게 결의하고 있는 마당인데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좀 지나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사상에 출마해서 저 혼자만의 당선을 위해서 다른 지역 지원 유세도 가지 못하고 부산에 머물러 있었던 거 제가 잘못입니다. 낙동강 벨트를 주장한 것, 지역 정치에 머물러 있었던 거 제가 반성을 합니다. 담합의 한가운데 있었던 계파 정치 앞으로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자세로, 자기 반성의 자세로 나서야지 노무현 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차례에 걸친 상호 토론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는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후보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전할 마지막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각각 1분이고요. 마무리 발언은 정세균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경제, 정치, 외교, 또 치안까지 이명박 정권 하에 국민 여러분들 편하실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무능한 정권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다음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유능한 대통령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대통령이 유능한 대통령입니다. 다음 대통령 정말 경제를 제대로 잘 챙길 수 있어야 되고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대통령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민주당답고 능력 있고 또 국민 통합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저 정세균에게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두관 후보 말씀해 주시고요. 서민 출신 서민 대통령 김두관은 서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래시장에서 40년째 생선 자판하는 제 큰누님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12년 동안 강부 생활한 저 큰행님의 그 애환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고 개혁을 밀어붙일 사람 김두관 말고 누가 있습니까? 가난이 대물림되고 권력이 대물림되고 학벌이 대물림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누구나 꿈꾸고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 과연 누굽니까? 재벌과 특권층의 양보를 받아내고 서민과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 사람 감히 저 김두관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꺾을 단 한 장의 필승카드 김두관을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손학규 후보입니다. 역시 시간 1분이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바뀌어야 합니다. 계파 정치, 지역 정치, 패거리 정치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각오로 자기 성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복지와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경제 시대를 열어갈 유능한 준비된 대통령. 저 손학규가 해내겠습니다. 문제는 박근혜를 이길 방도입니다. 영남에서 몇만 표 더 얻어온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중산층, 중간층, 잃어버린 600만 표를 가져올 사람이래야 됩니다. 저 손학규가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저녁 있는 삶을 안겨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된 제주, 울산, 강원, 또 충북 경선에서 1위를 했습니다.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경선 과정에서 저희 당이 국민들께 걱정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송구스럽습니다. 특히 합동연설회가 무산되는 것을 지켜보신 울산 시민들께 더더욱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후보들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잘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 경선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부울경 시민 여러분들께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결정해 주십시오. 꼭 민주통합당 후보가 되고 정권교체 이루어서 부울경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지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만이 우리 정치를 바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채찍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좋은 정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